저는 박선영입니다. 올해 58이 됐습니다. 38배를 함께한 친구 김유진과 등을 돌린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진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지만 사실 지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야겠죠. 저는 충남 천안의 작은 여고를 나왔습니다. 1학년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아이가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책을 읽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믿음직스러워 보여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희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아침 조회 전에 교문 앞 분식집에서 만나 떡볶이를 나눠 먹고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을 같이 갔고 방과 후엔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했습니다. 유진은 수학을 잘했고 저는 국어를 잘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걸 가르쳐주며 공부했죠. 시험 기간엔 유진 집이나 제 집에서 밤새 공부하다 같이 잠들곤 했습니다. 제일 선명한 기억은 2학년 가을입니다. 학교 축제 때 연극반에서 공연을 올렸는데 저희 반 남학생 중 한 명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름은 강민우였습니다. 민우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복도에서 유진과 걷다가 민우와 마주쳤습니다. 민우가 인사를 건넸고 유진 얼굴이 붉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유진이 민우를 좋아한다는 걸요. 며칠 뒤 민우가 제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 뒤편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유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속 시간에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픈 척하며 일찍 집에 갔습니다. 유진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게 제가 유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우는 다른 반 여학생과 사귀기 시작했고 유진은 조용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일을 유진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3학년 겨울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우가 너한테 쪽지 준 거 알아? 왜 안 나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유진은 울었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키는 사이였습니다. 대학은 다른 곳으로 갔지만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고 방학 때마다 만났습니다. 졸업 후 저는 중학교 국어교사가 됐고 유진은 은행원이 됐습니다. 각자 바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했고 유진은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유진 아들 이름은 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이가 어렸을 때 저는 자주 유진 집에 놀러 갔습니다. 재훈이는 저를 이모라고 불렀고 저는 재훈이를 조카처럼 예뻐했습니다. 유진은 제게 남편 이야기도 시댁 이야기도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을 유진한테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비밀 창고였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유진도 은행을 그만두고 여유가 생겼죠.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유진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었죠. 38배 동안 유진은 제 삶의 중심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날은 작년 4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희는 늘 가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날리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카페라테를 홀짝이며 유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요즘 배우고 있다는 캘리그라피 수업 이야기였죠. 평범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진이 말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내 조카 수진이 요즘 무슨 일 하는지 아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은 제 친오빠의 외동딸입니다. 오빠가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제가 친동생처럼 챙겨온 아이였죠.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도는데 수진이가 다단계 비슷한 일에 연루됐다고 하더라.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최근 몇 달 동안 연락이 뜸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죠. 그런데 그게 이런 일이었다니. 하지만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든 건 유진의 태도였습니다. 유진은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확인하듯 묻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리고 제 반응을 시험하는 것 같았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제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진한테 물었습니다. 그 소문 어디서 들은 거야?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들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건 제 조카가 이미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은 저한테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대신 소문을 확정된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유진한테 따졌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단정하면 어떡해. 유진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말하는 거야.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걱정이라면 조용히 제게만 물어봤어야지. 동네 소문을 먼저 확인하고 온 것처럼 말하는 게 걱정인가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떨렸습니다. 유진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끄러웠고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38배 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 한마디로 무너지는 것 같았죠. 유진은 제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유진이 제 가족을 함부로 다룬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유진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보자. 38배가 오늘로 끝이야. 유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카페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유진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상처에만 집중했고 유진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교사로 살면서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쳤고 제 신념을 쉽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유진한테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진이 잘못했으니 유진이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유진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텅 비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유진한테 보낼 문자를 생각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고, 마트에 가도 유진이 좋아하는 과일을 자동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데 유진과 함께 보던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슈퍼에서 유진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같은 순간 서로를 봤습니다. 유진도 멈칫했고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려는 듯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필요한 물건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유진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였고 그게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먼저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 생각이었겠죠.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38배의 우정이 이렇게 어이없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진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유진이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수진한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정말 문제에 연루됐다면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막막했고, 만약 아무 일도 없는데 제가 의심한 거라면 수진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한번 만나고 싶어요. 수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제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수진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유진이 들은 소문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수진은 지인의 소개로 투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다단계 구조의 사기였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인들한테 투자를 권유했고 그 사람들이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수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돈 돌려달라고 연락이 와요. 저도 다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 한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아니, 사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수진한테 물었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니? 수진이 대답한 숫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진은 집도 담보로 잡혔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을 보내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진이 그 소문을 제게 알려준 건 정말 걱정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하지만 어쨌든 유진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유진한테 화를 낸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니 더 괴로웠습니다. 제가 유진한테 한 말들이 되돌아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알아보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진이 피해자인 동시에 투자 권유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었으니까요. 제 노후 자금을 정리해서 수진한테 당장 필요한 돈을 보태줬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자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받을 수 없다고 울었지만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천천히 일어서면 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가 공고문을 봤습니다. 노인 문해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교사였으니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에만 있으면 유진 생각과 수진 걱정으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당자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국어교사 출신이라는 말에 아주 적합하다며 바로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작성하며 오랜만에 제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살았던 시간들이 한 줄 한 줄 적히는 게 낯설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저는 그저 빈둥거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주일 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보였고 어떤 분은 80이 넘으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글을 배우지 못해 이제야 한글을 익히러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박선영입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돼서 기쁩니다. 첫 수업은 자음 모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연필을 쥐고 기억을 따라 쓰는데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드리고 천천히 함께 썼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복도를 걸으며 저는 문득 유진을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있었던 일을 유진한테 먼저 전화해서 말했을 겁니다. 할머니 손을 잡아드렸을 때 느꼈던 감동도,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을 때 기뻤던 마음도 유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유진 이름이 화면에 뜨는 걸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또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데우고 밥을 차려 놓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를 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잡고 걸었고 누군가는 전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카페에서 다투던 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유진은 정말 걱정해서 말한 건데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진이 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서운함도 여전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유진과 함께 교실에 앉아 있는 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날리고 유진이 제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꿈인 줄 알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던 겁니다. 문해교육은 일주일에 3번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었지만 복지관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겨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다른 걱정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씩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음 모음도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짧은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김순덕 할머니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할머니는 81살인데도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 이제 손주한테 편지 쓸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글을 몰라 답답했을 할머니가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수업 끝나고 편지 쓰는 연습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게 힘을 줬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유진이었습니다. 유진도 복지관에 온 겁니다. 유진은 상담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반대쪽 복도로 돌아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진을 보는 순간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을 씻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피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을 때 유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진이 따라오는 건 아닐까? 유진이 저를 불러 세우는 건 아닐까? 기대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복지관 담당자한테 전화했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한 분 계세요. 김유진 씨라고 심리상담 자원봉사 신청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겁니다. 저와 같은 이유였을까요? 집에 혼자 있기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복지관에서 유진과 마주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다음 수업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유진을 마주칠까봐 복도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다행히 유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실로 들어가 수업 준비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오셨고 저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했는데 자꾸 문 쪽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유진이 지나가는 건 아닐까?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서둘러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유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모든 자원봉사자가 참석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유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을 훑어봤습니다. 유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쪽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담당자가 회의를 시작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유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진 얼굴에 놀람이 스쳤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담당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의 내내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방을 챙겨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그 한마디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저는 유진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유진이 제 팔을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지관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선영아,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유진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8배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뒤 다시 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법률 상담 받았는데 형사 고소는 안 당할 것 같대요. 대신 민사로 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민사 배상도 만만치 않을 텐데 수진이 감당할 수 있을까?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모가 도와주신 돈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수진한테 천천히 하라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 노후 자금이 걱정됐습니다. 수진을 더 도우려면 제가 더 벌어야 했습니다. 문해교육 자원봉사는 무급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나이가 58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봐야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공고를 봤습니다. 급식 보조, 청소, 돌봄 보조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급식 보조 일에 지원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교사 출신인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필요해서라고요.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급식 보조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문해교육 자원봉사와 겹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급식실은 더웠고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시판을 나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수진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급식 보조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정미경이라는 분이 저한테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미경은 61살이었고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친한 친구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 안 해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랑 싸워서 2년째 안 만나요. 그 말에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로 싸웠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친구가 제 아들 일로 쓸데없는 말을 해서 화가 났던 거죠. 지나고 보니 친구도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 텐데 그땐 자존심이 상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미경 이야기를 들으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후회해요. 그 친구가 보고 싶은데 먼저 연락할 용기가 안 나요. 저는 미경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 없이 늙어가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유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 시절 여행사진, 유진 결혼식 사진, 유진 아들 돌잔치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울었습니다.
38배의 시간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이대로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문해교육 수업을 마치고 복도에서 우연히 유진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가 좁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멈췄습니다. 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영아, 잘 지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도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먼저 가봐야 한다고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유진이 제 뒤에서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글쓰기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겠냐고 물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쓰고 나누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글 쓰는 걸 좋아했고 제 감정을 정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글쓰기 모임 날이 왔습니다. 작은 방에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진행자가 오늘의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 저는 펜을 들고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유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친구 이야기를,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을, 그리고 어떻게 멀어졌는지를요. 글을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나누고 싶은 사람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자기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읽었습니다. 남편한테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야 쓴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죽고 나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유진한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솔직한 말부터 적었습니다. 유진아, 보고 싶어. 편지를 쓰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 문장을 쓰면 지우고 다시 쓰면 또 지웠습니다. 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금씩 써 내려갔습니다. 유진이 그립다는 말, 하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다는 말, 그리고 제가 과하게 반응했다는 것도 인정한다는 말을요. 편지를 쓰면서 저는 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 수진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 걱정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방식이 거칠었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방식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래서 폭발했습니다. 유진도 상처받았을 겁니다. 38배 친구가 한순간에 관계를 끊자고 선언했으니까요. 편지에는 사과도 담았지만 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진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소문을 그대로 전하는 방식은 저를 다치게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도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서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가 꺼내 다시 읽고 또 넣어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유진이 이 편지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낼까? 아니면 반가워할까? 아니면 아예 답장을 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그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경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울면서 통화했어요. 서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미경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미경은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유진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유진이 편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저는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후회는 덜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편지가 안 갔을까? 아니면 유진이 받고도 답장하지 않는 걸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 갔을 때도 계속 유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저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수진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수진한테 축하한다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문득 유진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유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전화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유진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가 유진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수진이 새 출발을 하고 제가 유진한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저를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릴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김유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유진이 답장을 보낸 겁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을 때 유진 필체가 보였습니다. 똑같은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유진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내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어. 나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는데 용기가 안 났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줘서 고마워. 유진은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 입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유진도 고민 끝에 꺼낸 말이었다고, 수진이가 힘들어 보여서 선영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유진도 인정했습니다. 방식이 잘못됐다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선영이 자존심을 다치게 했다고요. 유진은 미안하다고 여러 번 썼습니다. 그리고 유진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유진 아들 재훈이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고 유진이 퇴직금을 다 써서 갚아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진 집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유진은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싸운 뒤에도 유진은 아들 문제로 힘들어했을 텐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상처에만 집중했으니까요. 유진은 편지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38배를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까워. 나도 내가 보고 싶어.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유진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바로 유진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야. 유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진이 물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만나자. 다음 날 저는 유진과 우리가 처음 다퉜던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끝난 우정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저는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유진 품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또 울었습니다. 유진도 제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38배를 다시 붙잡은 겁니다. 자리에 앉아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이야기도, 재훈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눴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이제 다시는 이렇게 멀어지지 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해. 유진과 화해한 뒤 제 삶은 다시 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진과 다시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 더 조심스러워졌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진이 제 급식 보조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몸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보람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진도 복지관에서 심리상담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뭔가 해보는 게 어때? 저는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선영이가 글쓰기를 가르치고 나는 심리 상담 쪽으로 도우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담당자한테 제안서를 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 과정에서 감정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좋다고 승인했습니다. 한 달 뒤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유진은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진도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지만 배우는 게 많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수진이 대견했습니다. 유진 아들 재훈이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유진이 말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진 얼굴에 안도가 보였습니다. 유진도 힘든 시간을 견뎌낸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프로그램 첫날이 왔습니다. 10명의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저는 글쓰기 방법을 가르치고 유진은 감정 표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자식들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요. 한 할아버지가 쓴 글을 읽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와 싸워서 평생 후회하고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고 화해하지 못한 채 이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유진과 화해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유진과 카페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다시 만나기로 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고집 부렸다면 할아버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라고요.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먼저 손 내밀어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답장해줘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38회의 우정이 다시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글쓰기를 어려워하시던 분들이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한테 하지 못했던 말을 글로 쓰고 어떤 분은 오래된 상처를 꺼내놓았습니다. 유진과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격려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손주한테 쓴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글을 몰라 손주한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했다고, 이제라도 글을 배워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할머니는 글을 몰라서 그동안 말로밖에 표현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글로 쓸 수 있어서 참 기쁘구나. 할머니 편지를 듣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편지를 손주한테 직접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유진과 저는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선영아, 우리도 편지 써볼까? 서로한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러자. 집에 돌아와 저는 유진한테 쓸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화해를 위한 편지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을 담은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추억을 떠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유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유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요. 며칠 뒤 유진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저도 유진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편지를 읽고 전화했습니다.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 편지 읽고 너무 감동했어. 나도 너한테 똑같은 마음이야. 저는 유진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편지 쓰자.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유진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서로한테 편지를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우리한테는 그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곱씹으며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복지관 프로그램은 계속됐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쓴 글을 모아서 작은 책으로 만들면 어떻겠냐고요. 저와 유진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었더니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몇 달에 걸쳐 글을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책 제목은 어르신들이 직접 정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합니다. 그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글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의미였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책이 나왔을 때 복지관에서 작은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족을 데려오셨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손주한테 직접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유진과 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작년 봄 이 카페에서 다퉜던 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고 각자 힘든 시간을 견뎠고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싸웠던 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을 거야. 하지만 헤어져 봤으니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됐잖아. 저는 유진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진 없는 시간을 겪어봤기에 유진과 함께하는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유진한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는 그렇게 싸우지 말자. 유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수진한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승진이었지만 수진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다시 시작한 삶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수진을 만나 축하해줬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수진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나는 옆에서 조금 도운 것뿐이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가 옆에 계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저는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이모가 항상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진 아들 재훈이도 가게가 안정됐다고 유진이 전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진 얼굴에 평온함이 보였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 저는 유진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견뎠잖아. 복지관 프로그램도 계속됐습니다. 새로운 어르신들이 들어오셨고,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헤어진 친구 이야기를 쓰셨고, 어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사랑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와 유진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볼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38패의 우정 이야기. 싸웠다가 다시 만난 이야기.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잖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하지만 복지관 어르신들처럼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진한테 말했습니다. 좋아. 같이 써보자. 우리는 조금씩 우리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날부터 함께 보낸 시간들, 싸웠던 날, 헤어져 있던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다시 만난 이야기까지요. 글을 쓰면서 저는 우리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책을 완성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유진과 저는 번갈아 가며 글을 쓰고 서로의 글을 읽어주며 수정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토론하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책 제목은 38패의 우정으로 정했습니다. 표지에는 고등학교 시절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 사진 속 우리는 젊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줄, 그리고 헤어졌다, 다시 만날 줄 몰랐습니다. 책이 나왔을 때 우리는 복지관 어르신들한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책을 읽고 감동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이야기 읽고 제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5년 만에 통화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용기를 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저는 작은 북토크 행사를 열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요. 많은 사람이 울었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친구랑 10년째 연락 안 하고 지내요. 선생님들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오늘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저는 그 여성한테 힘내시라고 말했습니다. 늦은 건 없다고. 지금이라도 손 내밀면 된다고요. 수진이 행사에 와줬습니다. 수진이 책을 읽고 말했습니다. 이모 이야기 읽고 울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수진은 이미 잘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진 아들, 재훈이도 왔습니다. 재훈이가 유진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 읽고 많이 배웠어요. 저도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유진이 재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이도 잘하고 있다고,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과 저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정말 잘 견뎌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정말 잘했어.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저는 유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38배를 함께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우정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때로는 싸우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용기, 먼저 전화하는 용기, 먼저 편지를 쓰는 용기. 그 용기가 관계를 지켜냅니다. 유진과 저는 앞으로도 함께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어갈 겁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글을 쓰고 함께 울고 웃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정도 계속 이어갈 겁니다. 38배가 40해가 되고 50해가 될 때까지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진과 싸웠던 날도 헤어져 있던 외로운 시간도 모두 우리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손을 내미는 쪽이 지는 게 아니라 결국 살아남는 쪽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고 유진이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